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더 늦기 전에 미국이 평화선언과 비핵화 리스트를 교환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서 멀어져 독자적인 남북 행보를 하고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도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던 마지막 나치 전범으로 알려진 95세의 과거 유대인 수용소 가드를 독일로 미국이 추방시켰습니다. 현 행정부의 유대계 우선 정책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러시안 해커가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시아를 비판하는 미국의 보수 그룹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15%만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믿으며 미국이 다른 나라를 내정 간섭한다고 믿는 러시안이 85%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 전 국장에 이어 CIA 부국장을 지낸 커멘테이터의 비밀 정보 접근 권한도 박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의 비밀 정보 접속 권한 박탈을 비난하는 성명에 250명의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서명했습니다. 엑시오스가 올해 중간선거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할 공화민주 후보들을 선정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동생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여자고 영킴 후보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당선된다면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 역사를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압박받는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보다는 미국이 동맹국에서 등을 돌리는 것을 걱정하는 미국인이 훨씬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즈 사설은 한국 언론이 보도하기는 했는데 제가 본 한국 언론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해석이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언론사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던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부분인데 뉴욕타임즈 사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좀 정리되는 그런 사설이라고 할까요? 이 사설 내부에는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뉴욕타임즈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기본적으로는 외교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기를 주장해온 언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뉴욕타임즈 사설을 보면은 한국에서 북한과 전쟁을 해서라도 이 핵 문제를 해결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보수의 목소리, 그 보수의 주장도 담겨 있고, 그리고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시는 진보의 그런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문재인 대통령 부분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꽉 막혀 있는 이 곤경을 깨냐. 큰 소리 치지 말고 작은 스텝이 비핵화의 성과를 가져온다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과 미국이 두 나라 정상이 회담을 한 뒤에 지난해보다 훨씬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은 핵 연료를 생산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의 처음부터의 지금까지의 겉으로 내놓는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핵무기 20개에서 60개 정도를 제거를 해야지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건데, 오점이 있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선언이 이런 교착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비핵화 정의 없이 행동도 할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그 오점이 있는 정상회담 선언이요. 수십 년 동안 북한과 협상을 해왔으면 그동안 이제 외교부가 행정부는 달라도 했잖아요.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그 정도면은 이쯤 되면 정상회담까지 하게 되니까 북한을 좀 더 알고 좀 더 외교적인 것을 연구를 했어야지만 됐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정도의 핵 개발을 한 국가가 그렇게 포기한 적이 없다고 못을 일단 박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북한 경제에 포커스를 둔다 해도 어제
어제도 오후에 어느 정도로 그 경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뉴욕타임즈가 기사로 썼는데요. 김정은이 이 그 핵을 포기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는 강제적인 그 압박을 계속하고 양보는 전혀 안 한다면서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이 평화선언이나 조약 등으로 관계 개선한다고 싱가포르에서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증명하라고 소리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북한과 협상에서 이제 테스트 중단, 유해 송환 등 베네핏도 있었지만 그래서 좋은 시작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금방 북한도 뒤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기 때문에 그 같은 성과를 과장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뭐 폐기하고 문 닫고 파기하고 하지만 핵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주요 스텝을 밟으라는 요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죠. 신뢰 쌓기부터 시작을 해서 안정적인 환경 만들기. 그렇게 서로를 못 믿는데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행보를 북한도 원하고 한국도 원하는 스텝 바이 스텝식 접근으로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태여 종전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평화선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평화 조약으로 가면 주한미군 철군 이것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과의 안보 동맹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를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잠정적인 평화 선언은 평화 조약이 아니라는 거죠. 평화 조약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뤘을 때 맺어지는 그런 더 구속력이 강한 조약이고 잠정적인 평화 선언은 미국이 언제나 필요하면 다시 이제 군사적인 옵션도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풀 인벤토리를 주고 국제 사찰을 받으면 미국도 이 선언 이미 현실적으로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평화 선언 정도는 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 애틀란틱이 제일 뭐 미국 그 매체 중에서 먼저 얘기를 한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었죠. 그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전반적인 여론이라던가 행정부도요. 끊임없이 이러한 것을 이래야지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거의 뒷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그 미국이 비핵화, 경제 제재 딱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평화 선언을 하라고 종전 선언을 하라고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망적인 아젠다를 만들려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 철도 사업 등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8.15 그날 연설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개성공단 또 그 금강산 관광 이것 막지 말아라 하는 선언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곧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까지 한 뒤에는 그때까지 미국이 계속 비핵화 끝난 다음에 우리 다 해주겠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한국은 미국에서 떨어져 나가서 북한에 대해서 남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책을 쓸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 부분이 그 한국 어느 언론인가요? 번역한 거 보니까 빠졌던데요. 그리고 괄호 열고 중국도 지금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뭐 부주석일 때는 갔고 그 이후에도 한번 갔고 했지만 주석으로서는 처음 가는 거죠. 김정은이 그 형을 그 암살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형을 어떠한 그 대안으로도 쓰려는 카드로 하면서 북한이 계속 보호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쳐내버렸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나이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했는데 이제 시진핑도 김정은 위원장을 포용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뭐 좀 그 앙금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이번에 구구절에도 시진핑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관계가 개선되고 플러스
플러스 러시아도 거기에 이제 수저를 얹잖아요. 숟가락을 얹어서 뭐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톡 인근에서 열리는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 초대하고 당연히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지금 이 현실 국제 정세를 읽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두 개의 한국 정부는 평화 선언에 동의를 했고 유엔도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초대해서 뭐 유엔에서 연설을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위험하기도 한 그런 그 아젠다를 딱 잡았는데 그것을 이루려면은 정치적인 의지를 더 보여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용기, 창조성 지금까지 보인 것보다 더 보여라. 그러니까 평화 선언과 이 비핵화 리스트와 그 교환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그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잃지 않는 한국이라는 동맹을 잃지 않는 그런 그 최선의 길이라는 게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보수 가운데서는 아니 왜 뉴욕타임스 사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그 매체를 인용을 하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이 과연 그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하고 하는 사이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아니면 더 많이 미국 매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많은 매체나 저널리스트들도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를 뭐 CNN은 뭐 제쳐두고요. 뭐 아주 깊이 있는 것을 하는 매체는 아니니까요. 텔레비전 케이블이니까 어떤 때를 빼고는 그런 깊이 있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내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많은 미국의 보수 매체도 어쩔 수 없이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 포스트의 정치적인 기사,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많은 뭐 컬럼리스트나 본인의 생각과 맞던 틀리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흐름을 쫙 읽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켓에 가면은 폰즈라든가 세타필 같은 이런 그 여성들의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이 싼데도 오래 쓰여지는 거잖아요. 줄기세포가 어떻고 아주 비싼 제품이 많이 나오고 그거 틀렸어. 옛날 거야. 무슨 아직도 그런 것을 발라 얼굴에 하는데도 남아있는 것은 물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보수 매체조차도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를 많이 인용하는 것은 그만큼 물건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샌버란디노에서 한 그 불법 체류자가 서류 미비자가 그 아내가 그 병원에 가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체포됐어요. 이민관세국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이민관세국이 진통하는 아내를 그 차에다가 두고 그 남편만 잡아갔습니다. 두 사람 다 불법 체류자고 아이들이 4명이 있고 5번째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이 와이프가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비디오로 잡혔고요. 결국은 혼자 운전하고 병원에 가서 아들인가를 낳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할 때 나중에 이제 물론 진보 매체는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보도를 했고 보수 매체는 조금 있다가 이 그 체포된 그 남편이 멕시코에서 살해 혐의자다. 그 확인되진 않았어요. 본인도 부인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체포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할 때 예를 들어 진보 언론에서는 그래도 진통하는 아내를 버리고 갔다 관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브레이트바트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 뭐 브레이트바트나 팍스를 인용해라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팍스의 얘기는 곧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브레이트바트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를 illegal alien 남편이 illegal alien 그 와이프 이런 식으로 거의 그 인간적인 그런 것은 없이 그런 식으로 계속 illegal alien, illegal 그 foreigner도 아니고요. foreigner도 아니고 alien 이런 식으로 그 보도를 하면서 정말 능지처참을 해야지 된다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그 브레이트바트도 샌버란디노에서 나오는 그 발행되는 신문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태도라든가
단어를 쓰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게 틀린 경우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나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도를 못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오늘의 미국에서는 이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남편이요. 뭐 미국에서는 유죄가 인정되기 전에는 무죄라고는 하지만 만일 미국으로 오기 전에 미국에 온 지도 오래됐더군요. 그래도 아직도 젊어요. 12년인가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미국으로 오기 전에 멕시코에서 범죄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잡아가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지금 병원에 가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울고불고 진통하는 산모였다면 앰뷸런스 정도는 그 불러주고 남편을 그 잡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겠느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그 뉴욕타임스의 사설로서 현재의 미국과 북한과의 핵 문제를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또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설명이. 어느 거 하나 뭐 중도라는 것은 없고 또 때로는 항상 중도를 지키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기울었을 때는 그게 또 부당하게 기울었을 때는 그게 어떤 부분 방송하는 사람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조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한국의 오랜 역사, 지금 그 남북 이산 가족 1시간 연장해서 만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많은 미국 언론도 보도를 하거든요. 과거 청산이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현재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까지 엮어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95세 되신 나치 그 캠프의 경비원이었다가 뉴욕에서 조용히 살던 분이 오늘 이제 독일에 이미 도착을 했어요. 아무 나라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하다가 미국에선 쫓아내고 싶어하고 그런 얘기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미국의 많은 언론이 탑뉴스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이번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 상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허드슨 인스티튜트가 굉장히 보수적인 싱크탱크죠. 그리고 인터내셔널 리퍼블리칸 인스티튜트도 굉장히 보수적인 띵크탱크인데 이런 띵크탱크에서 클레물린을 좀 자주 그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웹사이트들 문을 닫았는데요. 해커가 러시아 군정보국과 당국과 그 관련이 있는 GRU요. 지난번에 특별검사가 그 발표를 하고 했었던 그 GRU와 관련이 있는 그런 해커들이 가짜로 이제 어떤 그 웹사이트를 만들고 또 뭐 이런 그 웹사이트를 해킹을 하고 해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누군가가요. 그 멜웨어 같은 것을 심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해킹당하고 감시가 되고 뭐 데이터도 훔쳐가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뭔가를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온라인 상에서.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에 이제 법원의 명령을 위해서 뭐 이기고 법원에서 그 웹사이트를 본인들이 그런 것을 감지를 하면 닫을 수 있도록 해커가 만든 그런 것을 받았거든요. 허락을 받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파트 28이라든가 팬시 베어 뭐 이런 등등의 84개의 가짜 그 사이트를 닫도록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는 기본 목표가 미국을 그 분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상원 의원들 그 사이트 해킹한 것 보면은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 지난번 2016년도 공격했었던 똑같은 방식으로 또 그 같은 그 주체가 이렇게 2018년 미국 중간 선거를 겨냥을 해서 해킹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사실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그 우리 여기에 등록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 없기 전에 뭐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다 막는 게 다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크레물린에서는 지금 인텔팍스 통신 그 보니까 정치 게임 하는 거다. 우리는 그런 일 하는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의 정보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여전히 그 러시아가 하고 있다 하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지난번에도 뭐 영국에서 뭐 독살극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뭐 60명의 외교관을 쫓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외교관을 쫓기는 했는데 다시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있도록 또 그 여지는 남겨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정보국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지금 계속 그 트윗을 하고 있고 일주일째 그 존 브레넌 전 CIA 국장에 대해서 비난하는 뭐 마녀 사냥이다, 러시아 스캔들은 이런 것은 하는데 딱 트윗을 안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무리 그 정보국이나 할 수 있는 데서 마이크로소프트 민간 기업에서 하더라도 대통령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효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들어올 때까지는 대통령 트윗에 없던데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그 주말에 숨졌습니다. 80세로 가나가 낳은 세계적인 아들이요. 그런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조의를 표한다. 이런 그 트윗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존 브레넌 그 CIA 국장이 굉장히 블라디미르 푸틴과 했었던 여러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매국적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비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박탈을 했고 어제 아침 이 시간에는 170명이 대통령이 이건 잘못이다. 권력 남용이다 하고 긴 편지에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하고 서명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250명으로 늘어나서요. 민주당, 공화당 아무튼 뭐 국가안보 관계자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현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일하는 사람은 없지만 전 관계자들 이름 알려진 사람들 뭐 거의 지금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대통령이 조용히 해라라는 이런 메시지로도 보지만 조용히 해라가 점점 지금 전에 일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커지는 소리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지금 특히 뭐 팍스에도 출연하지만 CNN에 더 많이 출연하고 있는 전에 CIA 부국장을 했었던 그런 사람도 지금 비밀 정보 접속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계속 마녀 사냥이다. 존 브레넌 틀려먹었어. 이런 트윗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스캔들을 돌리기 위해서 또 특별검사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나와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로이터 통신인가요? AFP인가요? 인터뷰에서 내가 특별검사와 어떤 조사받고 인터뷰를 하더라도 내가 진실을 말해도 그들이 거짓으로 왜곡을 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아무것도 예를 들어 설령 뭔가가 진실이다 하고 발표를 하더라도 특검의 발표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대통령을 트위터를 통해서 팔로우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을 믿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CIA 국장과 부국장 10명이 넘는 사람들, CIA 관계자만 60명, 그밖에 국무부, 뭐 외교관, 또 뭐 정보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막상 러시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론조사기구 퓨 리서치사 뭐 세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2016년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노력을 했다고 믿는가?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서는 15%가 했다. 안 했다가 71%, 모른다가 17%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여러 나라 이름을 대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려고 뭐 대선에 개입 이런 건 아니었지만요.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
것들을 지적을 했더니 미국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85%, 독일 48%, 러시아도 다른 나라에 간섭을 하려고 한다 45%, 러시아 사람들이 답한 거예요. 중국 22%, 캐나다 17%,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고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니까는 한 달 동안이나 좀 광범위하게 길인 기간은 기네요. 그리고 오히려 그 러시아 사람들은 80%가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인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 사람들 82%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로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 국제적인 이슈에서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 러시아 사람들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에 81%랍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뭐 소수 러시아인들에게 위협이 되면 푸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도 뭐 러시아 말하는 사람들,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는데 뭐 우리를 동조한다잖아. 뭐 이런 거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그쪽에 살고 있는 소수의 러시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협이 된다면 러시아가 이웃 국가에 개입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1%.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 이거 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러시아 말 하잖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외교적인 것에 항상 어느 나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좀 전에 아직 말씀 안 드렸나요? 외국 이게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그런 답변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국내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외교 정책 같은 것에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내 정책에서 나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을 할 때 외교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리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리도록 그렇게 또 정책을 하죠. 외교적으로는 아무리 그 독재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그 지도자를 다른 나라가 업신여긴다던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는다던가 할 때는 뭉치잖아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의 국제적인 이슈에서의 지지율은 81%인데 그에 비해서 국내적으로 물가가 너무 비싸다던가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패했어요. 블라디미르 푸틴부터 시작해서요. 빈부 차이가 너무 많고 일자리가 없고 이런 것은 거의 뭐 57%, 8%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푸틴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데 아무튼 지지율을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고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15%만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미국이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질 텐데요. 뭐 한국 사람들은 그 한인이 그 출마한 선거에도 관련이 있고 또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뭐 세계적인 관심사일 테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그 러시아 사람들의 러시아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사람들의 지금 미국의 국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베이 몽키와 엑시오스가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다. 뭐 관세를 포함해서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미국이 동맹국에서 등을 돌려서 걱정이다. 이런 사람의 비율이 40%대 56%로 동맹국에서 등을 돌린다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16%나 민주당은 89%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당파는 56%. 그런데 공화당은 다른 나라로부터 미국이 압박을 받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75%거든요.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대체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지만 56%는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하고 그 걱정한다는 그런 것이고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도 유권자, 백인 여성 유권자가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세한 그 수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오늘 아침에 그 USA 투데이에 보니까 그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그 체어맨인 그 켄 피셔 씨가 중간 주식 시장에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던데요. 더 좋겠네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뭐 규제 같은 것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좋아했고 많이 올랐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똑같잖아요. 공화당이 상원 하원이고 다수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도 전혀 양보를 하지 않고 그래서 꽉 막혔던 이런 부분에서 뭔가가 변화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뚫릴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변화라는 게 만약에 정말로 그 민주당이 상원에서는 다수당이 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공화당이 상원에서는 뭐 많지는 않더라도 의석을 더 보탤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고 나면 뭔가가 출렁거려서 주식시장에도 좋다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미국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또 그림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그 50개 주 가운데서 아직도 반은 아니지만 거의 반이 22개 주가 한 번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연방 의회의 의원으로 뽑아준 적이 없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22개 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참나원 이럴 수가 있나요? 알래스카, 애리조나, 알칸소,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다호. 뭐 하와이 같은 경우는 뭐 블랙이 그다지 많지는 않으니까요. 캔사스, 켄터키 옛집도 있는데 이럴 수가. 메인, 몬타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먼트,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이게 이제 하원의 자료인데 그런 주들은 한 번도 이제 뭐 주에서는 있죠. 당연히 그 연방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역사가 그 민주당에서는 뭐 28살 최초에 뭐 거의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역구의 그림으로 볼 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여성이고요. 그 뉴욕에서 그야말로 민주당의 넘버 4맨을 화이트맨을 제치고 현직 의원을 차기 그 하원에 이제 도전을 하려고 대표에 도전을 하려고 했었던 물리치고 그게 다 사실은 또 그 지역구의 그림이 인구가 바뀐 것도 있지만 당연히 나는 되겠지 하고 선거운동 안 한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어린 그 28살. 지금 미국에서 그 물론 와인이지만 위스콘신이 지역구이고 폴 라이언 공화당 그 하원 의장이 28살 때 최초로 그 당선됐잖아요. 그 나이를 지금 여성이면서 또 화이트도 아니고 콜테스잖아요. 이름이 라틴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처음 팔레스타인 아메리칸계 하원 의원되고 여성이에요. 콜로라도에서도 이제 그 콜로라도에서는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제가 좀 전에 콜로라도에서 없다고 했잖아요. 블랙이 그런 하원 의원이 나오게 될 것 같고 첫 번째 소말리아 여성 하원 의원, 첫 번째 인디안 아메리칸 여성 하원 의원, 첫 번째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처음 2014년 이후 처음이군요. 여성 하원 의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 이게 지금 엑시오스에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공화당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다 여성이었고 민주당이었어요. 전부. 공화당에서 처음으로 남성이 나옵니다. 그렉 펜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동생이에요. 인디아나 6지구 그 예비선거에서 이게 이제 주목되는데 펜스의 지역구였어요. 형의 지역구를 이제 물려받는 거죠. 주목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게
브라더가 부통령이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화당에서 2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위스콘신에서 첫 번째 이제 그 공화당 그 상원 의원 그 여성 의원이 나올 것인가. 그 린 부카마라는 여성 그 후보가 지금 당선됐기 때문에 공화당에서요. 그리고는 영킴 코리안 아메리칸 지금 그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39지구 캘리포니아를 얘기를 하는데 이 두 후보는 확실치는 않지만이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부통령 그 브라더까지는 확실하다고 위에는 그렇게 붙이고 영킴 그 후보는 이기면은 첫 번째 코리안 아메리칸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영킴 의원이 주 의원을 했어요. 그 하원 의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졌고 이번에 이제 슈퍼바이저 그 선거에 나가다가 이제 방향을 돌려서 연방 그 39지구 하원 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만약에 당선되면은 그럴 것이다. 확실치는 않지만 민주당에서는 길 시스네로스죠. 그래서 이 후보는 복권에 당첨돼서 부자인데 뭐 복권에 당첨돼서 꼭 부자라는 것도 있지만 뭐 그전에도 본인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복권에 당첨된 뒤에도 일을 하고 이 마이너리티 소수인종의 이슈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일하는 후보고요.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영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첫 번째 코리안 아메리칸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구예요. 워싱턴 포스트도 가면은 그 영킴 의원의 그 오디오 클립이 있거든요. 지금 주목해야지 될 선거 그런 그 부분에서 지역 자체는 공화당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공화당이죠. 당연히 에드로이스가 그렇게 수십 년 장악을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에드로이스의 또 오랜 그 코리안 커뮤니티를 그 리치아웃하는 그 수십 년 보좌관이 영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만약에 민주당이 돼도 공화당이 돼도 다 역사적인 곳이죠. 민주당이 되면 공화당의 그 지역구를 민주당이 돼서 또 공화당이 계속 유지를 하면은 첫 번째 코리안 아메리칸 여성 연방 하원 의원 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선거입니다. 미국에서 그 나치 전범을 추방했었던 때가 2009년도 그 당시에도 뭐 그분이 90세가 넘었는가 했는데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름도 뭐 좌안으로 바꾸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자발적인 동조자로 알려지고 나서 추방이 됐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아주 끈질기게 그런 것을 요구를 했고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미 그 독일에 그 도착을 했어요. 95세인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야키프 파리. 네, 야키브 파리. 이분이 뉴욕에서 그 86세의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사시기는 했는데 ABC 방송이 보도하는 거 보니까 바깥에 나오면 사람들이 막 그 시위하고 늘 원래 결국은 2004년도인가요?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본인이 미국의 이제 우크라이나 그 태생이에요. 그러다가 폴란드에 있는 그 트라프스키 그 수용소에서 가드를 해서 수감자가 뭐 6천 명 정도 처형된 그런 그 수용소였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때 나는 농부였었다. 이렇게 공장 근로자였다.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드러나면서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렸고 1년 뒤에 시민권도 박탈을 했는데 그런데 뭔가가 이제 미적미적 하다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독일의 대사로 간 사람이 이것을 프라이어리티로 해야지 됩니다. 뉴욕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대계들이 뉴욕 이쪽에 많으니까 계속 이 사람을 추방을 해야지 됩니다. 해서 이제 추방 그 유대계와 연관이 된 이런 나치 전범 용의자를 과거 행정부가 뭐 나이도 많고 예를 들어서 증거도 또 충분하지 않다고 이분이 또 항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랬는데도 결국은 추방을 하는데 그동안은 독일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다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해야지 되겠다 해서 이제 나이 그렇게 많은데도 추방이 된 거고요. 독일로 가면은 독일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앰뷸런스에 평소에 보니까 자주 실려가고 그러던 분이긴 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어떠한 그 정책의 우선순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